자, 오늘은 미용자격증 공통과목 마지막 부분 피부학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미용 자격증에서 공통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피부학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피부학에는 피부의 구조라든지 피부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피부학 부분을 이론 강의를 통해 학습을 하고 마지막에 핵심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봄으로써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피부학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부와 피부 부속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피부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피부는 신체 외부 표면을 덮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세 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죠.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이렇게 세 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피부의 두께는 성인의 경우 체중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두께의 차이는 있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피부가 두껍고 가장 두꺼운 부분은 손바닥, 발바닥이고 가장 얇은 부분은 눈꺼 부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부가 가장 두꺼운 부분은 손바닥, 발바닥, 피부가 가장 얇은 부분은 눈꺼 부위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피부는 세 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우리 표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피는 각질형성 세포와 멜라닌 세포, 랑게르한스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각질형성 세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표피에는 기저층, 유국층, 과립층, 투명층, 각실층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기저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계란 모양의 핵을 가진 세포들이 일렬로 밀접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세포 형성이 가능한 층이 바로 이 기저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케라틴을 만드는 각질 형성 세포와 피부색을 좌우하는 멜라닌 형성 세포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과 머켈 세포라고 불리는 촉각 세포가 존재하는데 주로 손바닥이나 발바닥, 입술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표피 가장 아래층에 진피와 접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저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저층의 특징은 바로 멜라닌 형성 세포, 즉 피부색을 좌우하는 멜라닌 형성 세포가 있다는 것과 머켈 세포라고 불리는 촉각 세포가 존재해서 주로 손바닥이나 발바닥, 입술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챙겨 두셔야 되겠죠. 두 번째로 유국층 또는 가시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부 면역을 담당하는 랑게르한스 세포가 존재하고 유국층은 표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포 사이에 림프액이 있어 영양분 교환이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죠. 세포 분열로 피부 손상을 복구합니다. 과립층은 수분 침투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하고 피부 내부의 수분 증발을 조절해 피부의 건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2개에서 5개 층으로 구성된 다이아몬드형의 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투명층에 대해서 알아보죠. 투명층은 각질층 아래 부분에 위치하는 무액의 편평세포로 되어 있고 손바닥과 발바닥에 존재하는 것이 투명층입니다. 손바닥, 발바닥에만 존재한다는 것 챙겨두시고 세포질 속에 엘레이딘이라는 반유동 지방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유연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고 손발의 기능을 부드럽게 하면서 과다한 수분 침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투명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질층에 대해서 알아보죠. 피부 가장 바깥에 위치한 무액의 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개에서 30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분 함량은 10에서 20%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10% 이하가 되면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집니다. 수분 투과성이 낮아 몸 내부의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방어막 작용을 하고 외부 유해 물질의 침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각질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듬이나 때처럼 박리 현상을 일으키는 피부층이라고 할 수 있죠. 세포가 각질 세포를 형성하는 시간이 약 14일이고 피부 표면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기간이 약 14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략 합쳐서 28일이라고 보면 되겠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챙겨 두셔야만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진피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진피는 피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원섬유와 탄력섬유 등의 섬유성 단백질과 뮤코다당류인 기질을 제외 상태로 분포되어 있고 유두층과 망상층인 2개 층으로 구성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머켈세포라 불리는 촉각세포도 존재하는 것이 진피층이죠. 머켈세포는 손바닥, 발바닥, 입술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진피 조직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주성분으로 이루어진 피부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진피 조직이라 할 수 있죠. 진피 조직에는 뭐가 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주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꼭 하나 챙겨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진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피는 두 계층인 유두층과 망상층이 있다고 했죠. 자, 유두층은 모세혈관을 통하여 기저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신경 종말이 다량 분포되어 있어서 신경 전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유두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망상층은 섬유조직인 교원섬유와 탄력섬유가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고 결합섬유 사이에 젤 형태의 묻고 다당류가 존재해 피부를 탄력있고 유연하게 해줍니다. 혈관, 신경, 한선, 모낭, 림프관, 지선 등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하 조직에 대해서 우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하 조직은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피하 지방층이라고도 합니다. 그물모양의 느슨한 결합 조직이라 할 수 있죠. 또한 절연체 역할을 해서 내부의 열을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외부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피하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하 조직의 두께와 분포는 신체 부위, 성별, 연령, 영양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특히 여성의 엉덩이, 유방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체형 결정과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피하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5%의 물과 85%의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필요시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서 몇 가지 좀 더 체크하고 가도록 하죠. 피부에 우리 각화 과정이 있는데 기저층에서 각질 형성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을 통해 모양과 기능이 변하는 과정을 갖다가 우리 각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각화 과정의 순서가 시험에 나오는데 유국층, 과립층, 각질층 순서로 진행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챙겨두시고 피부의 기능에 대해서도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호 기능, 체온 조절 기능, 감각 작용 기능, 분비 및 배설 작용 기능, 흡수 작용 기능, 저장 작용 기능, 비타민 D 형성 작용, 세포 재생, 호흡 작용, 표정의 기능 이렇게 피부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두시고 가면은 좋겠죠. 피부의 부속기관의 구조와 기능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 한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한선은 크게 에크린 한선인 소한선과 아포크린선인 대한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크린 한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에크린 한선을 다른 말로 소한선이라고도 하고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 몸의 열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장하게 액체를 생산하여 체외로 증발, 배출시켜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에크린 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시간에 1리터, 하루에 10리터에 달하는 땀을 분비하지만 열에 의한 스트레스를 최대로 받을 경우에 땀 배출량은 시간당 최대 2에서 3리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에크린 한선은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실밥을 둥글게 한 것과 같은 모양으로 진피 내에 존재하게 됩니다. 피부 전체에 약 230만 개가 있고 특수한 부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위에서 발견된다고 보면 되겠죠. 특히 손바닥, 발바닥, 이마, 겨드랑이, 코, 서해부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포크린선이 있죠. 대한선이라고 합니다. 모낭의 윗부분과 연결되어 피지선의 출구에 저장되었다가 피지선을 둘러싼 근육의 압력에 의해서 피부 표면으로 배출됩니다. 귀, 언저리, 겨드랑이, 사타구니, 요두, 배꼽 주변에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춘기 이후에 겨드랑이, 요두 주위, 성기 및 항문 주위 등에서만 존재하고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이죠. 대한선은 소한선에 비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챙겨 두셔야 될 게 바로 사춘기 이후 겨드랑이, 요두주위, 성기 및 항문주위 등에서만 존재하고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특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선이 바로 아포크린선, 대한선이라는 거 꼭 챙겨 두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지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진피층에 위치하여 피부를 보호하면서 유해물질을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것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피지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분의 증발을 막아주면서 털과 피부 표면을 매끄럽게 합니다. 피지선은 대피지선인 T존, 목, 가슴 등과 독립피지선인 손과 발바닥, 피부 표면을 제외한 전신의 피지선, 입술, 눈꺼풀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부 부속기관의 구조와 기능 중에서 두 번째로 모발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발은 크게 모관과 모근, 입근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모관은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로 구성된 피부 표면에 나와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자, 모표피란 내부의 모피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비늘 모양의 무액의 각화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 모표피라 할 수 있고요. 모피질은 모발의 색상을 결정짓는 멜라닌 색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고 모발의 85에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수질은 연모에 존재하지 않고 모발의 중심부에 벌집 모양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모수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피질이 바로 멜라닌 색소를 함유하고 있고 모발의 85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피질이라는 거 챙겨두셔야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모근에 대해서 알아보죠. 모근은 모구와 모유두, 모모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근은 모근 아래쪽에 둥근 부분을 말합니다. 모유두는 모세혈관을 통하여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죠. 모모세포는 세포의 증식 및 분열을 통해 모발을 생성하게 됩니다. 입근모는 긴장되거나 추위에 노출 시 자율신경의 지배에 의해 털이 서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입근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발의 성장 단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본다면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장기는 성장 3년에서 6년 정도고 모발 전체의 85에서 90%를 차지합니다. 퇴행기는 전체 모발의 1%를 차지하면서 성장을 마친 뒤에 퇴화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약 2주에서 3주간 지속됩니다. 휴지기는 전체 모발의 10에서 15% 정도고 털이 가늘어지면서 색소도 결핍되고 고착력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잡아당기면 간단히 뽑히게 되죠. 이때를 휴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발의 성장 단계는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순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손톱과 발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손톱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하루에 0.1mm씩 자라고 손가락 끝을 보호해 주거나 물건을 잡을 때 받침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 손톱이라 할 수 있죠. 발톱은 손톱의 약 3분의 1 정도의 속도로 자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부 유형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피부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정상 피부, 두 번째 건성 피부, 세 번째 지성 피부, 네 번째 민감성 피부, 다섯 번째 복합성 피부, 여섯 번째 피부 노화, 일곱 번째 여드름 피부, 여덟 번째 색소 침착 피부, 아홉 번째 모세혈관 확장 피부, 열 번째 아토피성 피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정상 피부에 대해서 그 성상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정상 피부는 첫 번째로 모공이 섬세하여 매끄럽고 부드러우면서 피부에 윤기가 나죠. 두 번째로 피부의 유수분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것이 정상 피부라 할 수 있습니다. 혈색이 좋으며 피부가 촉촉합니다. 기미나 주근깨 등의 색소 침착이 없고 잡티가 별로 없죠. 정상적인 수분 상태이기 때문에 세안 후 피부 당김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서 표피의 신진대사가 원활하죠. 각질층은 정상 수분 함량인 10에서 2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름이 보이지 않는 피부가 바로 이 정상 피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 두 번째로 건성 피부의 형상과 특징을 보면 첫 번째, 모공이 작아서 외관상 보기에 피부가 고와 보이지 않고 맑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피지와 땀의 분비가 적기 때문에 건조하고 피부에 윤기가 없죠. 세 번째로 각질층의 수분 함량은 10% 이하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피부가 거칠어 보이고 잔주름이 많이 나타나죠. 다섯 번째로 세안을 한 후에 피부가 심하게 당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화장이 잘 받지 않아서 들뜨기 쉽죠. 피부 노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이 건성 피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성 피부의 성상과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 모공이 크고 표면이 귤껍질같이 보이기 쉽습니다. 피지의 과다 분비로 피부가 항상 번들거리죠. 각질층이 두꺼우면서 피부가 거칠다 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자극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죠. 면포나 여드름이 발생하기 쉬운 피부가 바로 이 지성 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민감성 피부가 있는데 이 민감성 피부의 성상과 특징을 보면 모공이 작으면서 피부 조직이 섬세하여 모세혈관이 보입니다. 온도 변화가 심할 경우는 피부가 붉어져 보이고 가려운 반응이 나타나죠.
향에 민감하고 색소 침착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약품이나 화장품 등의 자극에 피부 부작용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피부 건조화로 당김이 심하고 주름이 생기기 쉬운 피부가 바로 이 민감성 피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5번째로 복합성 피부에 대해서 그 성상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죠. 복합성 피부는 T존의 지성과 U존의 건성 등 예민성 경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형태로 연령이나 급격한 온도 변화, 신경 과민이나 음식물, 과로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피부 조직이 전체적으로 일정하지 않고 화장품 성분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화장품을 선택하기가 어렵죠. 눈과 볼 주위에 피지 분비가 적기 때문에 잔주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피부 노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표피가 거칠고 미세하거나 선명한 주름이 보이고 자외선에 대한 방어력이 약해서 색소 침착이 일어나게 됩니다. 피지 및 수분의 감소로 건조하고 당김이 심하죠. 텔로미디어는 세포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텔로미디어다라는 걸 꼭 챙겨두시고, 프리레디칼 이론이 있는데 불완전 산소에 의한 피부 노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여드름 피부의 성상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여드름 피부는 각질층이 정상보다 두껍고 모공이 큽니다. 화장이 잘 지워지면서 번들거리죠. 피지 분비가 많아 코나 뺨, 이마 등의 면포가 생기게 되죠. 구진이나 농포가 발생하고 심하면 환홍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낭종과 결절이 함께 나타나고 흉터도 보이게 되죠. 특히 여드름 피부는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색소 침착 피부에 대해서 알아보죠. 색소 침착 피부는 기미, 주근깨, 잡티, 오타, 모반 등이 피부 표면에 침착됩니다. 유전적 요인 및 호르몬의 불균형, 일광 노출 등에 의해서 색소 침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모세혈관 확장 피부가 있는데 이 모세혈관 확장 피부는 급격한 온도 차이나 자극적인 음식, 갑상선과 성호르몬의 장애, 내장기관의 이상,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고 혈관 강화 작용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D와 B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온이 낮은 부위인 콧망울이나 뺨에 주로 발생하고 피부 당김 현상이 심하고 달아오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각화 과정이 빨리 진행되어 각질층이 얇아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아토피성 피부의 성상과 특징을 보면 피부가 두꺼워지고 색이 검으면서 갈라지는 등의 피부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유전적, 환경적, 면역계 결핍 등이 그 원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서 자연 노화와 광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죠. 자연 노화란 우리 내적 노화라고 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하는 생리적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갖다가 자연 노화라 하고요. 광노화란 외적 노화라고 합니다. 자외선 및 외부 환경의 노출에 의해서 누적되어 발생하는 노화를 말하고, 피부 변화로는 피부가 두꺼워지고 붉고 깊은 주름이 생기고 불규칙한 색소 침착과 피부가 거칠고 건조해지게 됩니다. 그 밖에 기미의 증가나 검버섯 발생, 면역 감소 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광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에 자연노화, 광노화 관련된 부분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챙겨두시면 좋겠죠. 마지막에 시험에 잘 나왔던 피부색에 대한 성상과 특징에 대한 걸 알아보고 가도록 하죠. 첫 번째로 건강 상태에 따라 황달 등의 피부색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멜라닌 색소 형성은 자외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성보다 남성, 젊은 층보다는 고령층의 색소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의 황색은 카로틴에서 유래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피부색의 특징과 성상에 대해서 꼭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피부와 영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영양소의 정의 및 기능이 있는데, 영양소의 정의가 있죠. 영양소란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요한 성분을 갖다가 우리 영양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영양소에는 우리 3대 영양소, 5대 영양소, 6대 영양소, 7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고 하고, 5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6대 영양소는 물이 더 포함돼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물이 되고요. 7대 영양소는 식이섬유가 포함돼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물, 식이섬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영양소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생리 기능을 조절하고 열량, 즉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죠. 신체 조직을 형성하게 해주고 신경계와 내분비샘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영양소의 기능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영양소의 기능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챙겨 두셔야만 하겠죠. 자, 그러면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 지방, 무기질, 그리고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첫 번째로 단백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단백질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으로 공급을 받아야만 하는 필수 아미노산과 체내에서 다른 물질과 합성이 가능한 불필수 아미노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체의 주성분으로 조직을 형성하고 파괴된 조직을 복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단백질이죠. 또한 피부의 각화 과정을 원활하게 해주고 단백질 결핍 증상이 일어날 경우 발육정지, 빈혈이나 부종 등의 병을 일으키는 카시오카병이 발생하여 창상 치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수술 후에도 상적 치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나 모발의 거친 상태나 잔주름 및 톤발톱이 이상현상이 바로 이 단백질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보죠. 탄수화물은 폴란과 과당, 갈락토스의 단당류와 메가당, 자당, 유당의 이당류, 전분, 글리코겐, 섬유소의 다당류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장에서는 포도당 및 과당, 갈락토스로 흡수합니다. 특히 탄수화물의 경우 소화 흡수율은 99%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 근육 운동을 위한 열량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이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지방에 대해서 알아보죠. 지방을 다른 말로 지질이라고도 합니다. 신체 온도 유지와 외부의 절연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지방이라 할 수 있죠. 충격 흡수 역할을 하고 만복감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지방이기도 합니다. 필수 지방산의 공급을 담당하면서 필수 지방산 섭취는 세포막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시켜 습진성 피부염 등의 피부 질환을 막아주게 됩니다. 지방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지방의 소화는 췌장액과 담즙산을 이용하여 소장에서 이루어지고 소장에서 흡수되며 피부의 건조함을 막아 윤기와 탄력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이라 할 수 있죠. 또한 피지선의 기능을 조절하여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화지방산의 과잉 섭취 시에는 모세혈관의 노화 현상을 일으켜 피부 조직의 탄력을 저하시킬 수 있고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화지방산의 과잉 섭취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지방에 대한 특징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무기질에 대해서 알아보죠. 무기질은 광물질, 회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몸의 약 4%를 차지하고 있고 뼈가 단단한 이유는 인성분 이외에도 치아 구성 성분인 칼슘이 있는데 99%는 골격과 치아에 존재하고 1%는 혈액과 체액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무기질은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체액의 산성과 균형을 유지하여 체조직 형성 및 체내 수분 함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또한 신경전도 작용 및 근육 수축, 혈액 응고 작용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무기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비타민은 3대 영양소의 보조 효소라고 할 수 있고 성장을 촉진하고 생식능력을 증진시키며 소화기관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무기질의 이용에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양소 대사 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면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이 비타민이기도 하죠. 단백질과 함께 창상 치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비타민은 크게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로 나뉘어지게 되고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나이신, 판토텐신, 엽산 등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보죠.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와 D, 비타민 E, K로 나누어지죠. 비타민 A는 눈의 건강 유지와 어둠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고 골격, 치아 형성, 세포 유지, 정상 성장 발달에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비타민 A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비타민 A가 부족하게 되면 야맹증과 눈부심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비타민 D는 골격과 치아, 칼슘 인해의 흡수와 대사 관계를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게 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비타민 D가 결핍하게 되면 바로 이 구루병과
골연화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타민 E는 용혈과 적혈구 보호를 하게 되는데 결핍하게 되면 용혈성 빈혈이 일어나게 되죠. 비타민 K는 혈액응고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비타민 K가 결핍하게 되면 혈액응고 시간이 지연되게 되죠. 자, 그래서 비타민 A는 결핍하게 됐을 때 야맹증, 비타민 D는 구루병, 비타민 E는 용혈성 빈혈, 비타민 K는 혈액응고 시간 지연이라는 것, 지용성 비타민이 부족하게 될 경우 나타나는 결핍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두시고 가야만 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수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보죠. 수용성 비타민 중에서 우리 비타민 C가 있는데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비타민 C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죠. 피부층을 보호하는 콜라겐 생성과 아미노산 대사 및 철 흡수, 모세혈관의 보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비타민 C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 괴혈병, 빈혈, 전염병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하게 되죠. 비타민 B1은 피로물질 축적 방지와 소화 기능의 유지, 탄수화물 대사 반응 작용을 합니다. 비타민 B1이 부족하게 되면 각기병, 다발성 신경염, 소화불량, 변비 등이 발생하게 되죠. 비타민 B2는 단백질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고 구강, 코 및 귀의 열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족하게 되면 구내염 및 지루성 피부염, 설염, 저항성이 저하되죠. 비타민 B6는 지루성 피부염 예방을 하고 혈색소 감소성 빈혈을 예방하게 됩니다. 부족하게 되면 홍반성 부종 및 경련, 근육 약화, 말초신경염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어서 비타민 B12가 있는데 적혈구 형성과 조혈 기능, 신경 손상 방지 및 빈혈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 비타민 B12죠. 결핍증이 생기면 대적혈구성 빈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이이신은 신경염 예방 및 아미노산 대사에 관여하고 부족하게 되면 피부염과 구내염이 일어나게 되죠. 판토텐신은 당질 및 지방 및 단백질 대사에 관여를 하고 결핍하게 되면 피부 각화와 탈모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엽산은 지방대사 및 적혈구의 정상 성장에 관여를 하고 결핍하게 되면 악성 빈혈이 일어나게 되죠. 네 번째로 피부와 광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양 광선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인 자외선, 두 번째 가시광선, 세 번째 적외선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외선을 우리는 단파장이라고 하고 가시광선은 중파장, 적외선은 장파장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은 200에서 300 나눔 상태고 가시광선은 380에서 770, 적외선은 740에서 22만 나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외선은 피부에 생물학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 자외선이라 할 수 있고 가시광선은 인간의 눈으로 감지할 수 없습니다. 적외선은 태양광선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열선이라고도 합니다. 영양분 공급과 노폐물 배출, 근육 조직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적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자외선은 단파장, 가시광선은 중파장, 적외선은 장파장이라는 거 챙겨두시고 이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외선 및 적외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외선에는 자외선 A, B, C로 나눠지는데 UVA, UVB, UVC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적외선에는 근적외선과 원적외선이 있죠. 자, 그럼 먼저 자외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외선의 우리 파장 범위에 따라서 장파장 자외선, 중파장 자외선, 단파장 자외선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UVA, 즉 자외선 A는 장파장 자외선이라고 하고 320에서 400 나눔이고 생활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의 색소를 침착시키고 광독성 및 광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여 광노화를 촉진하는 것이 바로 이 UVA라고 할 수 있고 UVB인 자외선 B는 중파장 자외선이라고 하고 290에서 320 나눔이고 일광화상으로 인하여 피부가 붉어지고 물집이 생기며 기미나 피부암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UVB인 자외선 B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UVC는 자외선 C라고 하고 단파장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200에서 290 나눔이고 자외선 중 에너지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살균 작용에 효과적이지만 피부암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UVC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은 UVA, UVB, UVC로 나눠진다는 것과 UVA와 UVB와 UVC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외선의 특징을 보면 단파장이면서 화학선이고 건강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살균 및 소독작용을 하는 것이 우리 자외선이라 할 수 있죠. 또한 자외선으로 인해서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여 기미나 주근깨 등이 발생하기도 하죠. 피부에 홍반을 유발하여 화상 등을 입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죠. 기미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자외선은 기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비타민 A나 비타민 C의 부족으로 인해서도 기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임신이나 내분비의 이상, 경구 피임약의 복용 등으로 인해서 기미가 더 악화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몇 가지 부분을 정리하고 가도록 하죠. 자외선과 피부에 영향이 있는데 긍정적인 면은 살균 효과 및 비타민 D 형성, 부정적인 면은 색소 침착, 광노화, 광알레르기, 홍반 발생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자외선 산란제와 자외선 흡수제를 사용하죠. 자외선 산란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였죠. 그래서 탈크나 산화아연, 이산화티탄이 여기에 해당이 됐고, 자외선 흡수제는 디베조일, 메틴, 벤조페논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경구투여제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해당하는 경구투여제는 베타카로틴이 있는데 자외선 A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자외선 차단을 위한 방법으로 의류가 있죠. 난방은 약 80%, 얇은 옷은 약 50% 차단이 가능합니다. 그 외 모자 등을 이용하여 자외선을 차단하기도 하죠. 자외선을 이용한 피부 미용 관리 이용 시 주의사항이 있죠. 처음에는 짧게 조사하여 점차 늘려나가야 되고 자외선을 과하게 조사하면 색소 침착 및 화상을 유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꼭 체크해 두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외선에는 근적외선과 원적외선이 있다고 했죠. 우리 근적외선은 단파적외선이라고 하고 원적외선을 우리가 장파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자, 근적외선은 파장이 가장 짧은 적외선으로 진피층까지 침투해서 소독이나 멸균, 관절과 근육 치료에 사용되고 원적외선은 파장이 긴 적외선으로 표피 전층에 침투하고 원적외선의 열작용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 생성을 돕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원적외선이라 할 수 있죠. 근적외선과 원적외선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서 적외선 램프 사용 시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램프 사용 전 아이패드를 착용하여 눈을 일단 보호해야 되겠죠. 두 번째, 조사 시간은 20분을 경과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피부와의 거리는 40에서 70cm 정도의 적당한 간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관리 도중에도 고객을 관찰하면서 적당한 거리와 각도 등을 조절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로 피부 면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면역작용과 면역세포에 대해서 알아보죠. 첫 번째로 면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에는 크게 자연면역과 획득면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연면역은 선천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자연 저항 능력을 갖고 있고 여기에는 히스타민, 키닌, 고체, 인터페론 등이 있습니다. 획득면역에는 후천면역이라고 합니다. 능동면역이라고도 하죠. 이전 항원과 동일 종류의 항원이 다시 만났을 때 저항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체액성 면역으로서 골수에서 생성하는 B림프구와 세포성 면역인 T림프구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림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림프는 무색투명의 액체로서 림프구가 많고 적혈구와 혈소판은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세림프관이 있는데 모세림프관은 전신 조직에 분포되어 있으면서 단층 평평 상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혈관으로부터 나온 단백질 분자나 박테리아 바이러스와 같은 이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모세림프관입니다. 네 번째로 림프관에 대해서 알아보죠. 림프관은 역류 방지를 위한 림프 판막이 발달되어 있고 림프 순환의 사지의 경로를 보면 우측 상반신에서 생성되어 림프 수송을 담당하는 우림프관과 좌측 상반신과 양측 하반신에 생성되어 림프 수송을 담당하는 흉관 또는 좌림프관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특히 림프관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수종이나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알아두기를 통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림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획득면역에서 T림프구와 B림프구가 있었죠. T림프구는 세포성 면역을 맡고 있어 외부의 항원이 들어오면 면역 반응을 수행하고 세포 사멸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 바로 T림프구고 B림프구는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불리는 항체를 생성합니다. 세포 밖에서 공격하는 체액성 면역이라고 할 수 있죠. 골수에서 생성되며
비장과 림프절로 이동합니다. 림프구의 20에서 30%를 차지하는 것이 비림프구라는 것 챙겨두셔야만 됩니다. 여섯 번째로 피부 노화와 피부 노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피부 노화의 원인은 표피와 진피의 퇴화로 인해서 피하 지방의 감소와 진피의 탄력 감소로 노화가 시작되어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기는 것으로, 또한 과도한 다이어트가 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술과 담배를 들 수 있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피부 노화 현상은 기름샘 및 땀샘의 분비가 감소되고 피부가 얇아지면서 혈액순환 저하와 탄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피부가 건조하고 각질 형성이 잘 발생하여 주름과 반점이 생기고 피부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면역 기능이 저하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피부 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피부 노화와 피부 노화 현상에 대한 원인과 그 피부 노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정리해 두고 가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서 프리 라디칼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피부 노화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 라디칼 이론은 산소의 불완전 환원으로 인해서 자유 라디칼의 축적을 유발하고 이로 인하여 세포를 노화시킨다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피부 노화 예방을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으로 피부 노화와 색소 침착을 억제해야 되겠죠. 또 수분 유지를 위해서는 피부 보습제 등을 사용해서 건조한 피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피부 노화 방지 성분으로는 AHA나 항산화제, 즉 카로틴, 비타민 B, 비타민 C, SOD, 레티노이드가 있겠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알부틴, 코직산, 하이드로키논, 감초 추출물 등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피부학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7번째 피부 장애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 장애에는 피부질환 초기 상태의 원발진과 피부질환 2차 단계로 원발진의 계속적 진행 상태나 기타 외적 요인의 변화된 병변을 의미하는 속발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피부질환 초기 상태인 원발진의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발진에는 반점, 구진, 결절, 종양, 행진, 낭종, 소수포, 농포 등이 있는데 먼저 반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원형이나 반점 형태의 주근깨, 기미 등이 있고 피부 표면에 윤기나 함물 등이 없이 색조의 변화만 있는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반점이라고 합니다. 구진은 경계가 뚜렷한 직경 1cm 미만의 작은 윤기물로서 단단한 돌출 부위로 사마귀, 모반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결절은 구진보다 크고 피부 깊숙이 위치하고 있지만 표면에 솟아 보이기도 합니다. 단단하면서 섬유종과 황색종이 있고 통증을 수반합니다. 치유가 된 후에도 흉터가 남게 되는 것이 우리 결절이라 할 수 있죠. 종양은 직경 2cm 이상의 큰 결절로 연하거나 단단하며 대부분 감염과 함께 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악성과 악성 종양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팽진은 일시적 부종으로 부풀어 오르는 발진으로서 단마진 또는 두드러기라고도 합니다. 두드러기는 벌레 등에 물린 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어서 낭종에 대해서 알아보죠. 낭종은 여드름 피부의 4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통증을 수반하게 됩니다. 소수포는 직경 1cm 미만의 액체가 함유된 물집으로서 가벼운 손상에 쉽게 터지죠. 농포는 수포와 모양이 비슷하지만 고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일 또는 군집 형태를 이루고 있고 여드름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원발진의 특징과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익혀두셔야만 되겠습니다. 속발진에는 찰상, 균열, 인설, 미란, 가피, 상흔, 궤양, 태선화, 착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찰상은 피부 자극에 의해 생기는 피부 결손으로서 기계적 자극이나 손톱으로 긁힌 흔적을 우리가 찰상이라고 합니다. 균열이란 건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 선 모양의 틈이 표피에 생기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균열이라고 하죠. 인설은 표피에서 탈락된 각질이나 비듬 등을 말하고 각질의 생성이 빨라지거나 각화 과정에 이상현상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인설이라고 합니다. 미란이란 짓무름이라고도 합니다. 수포가 터져 표피가 떨어져 나간 상태로 흉터 없이 치유가 됩니다. 가피는 딱지라고도 하죠. 손실된 표피 부분에 세포 조각 및 표피성 물질 등이 분비물이 달라붙은 병변을 말합니다. 혈청이나 혈액, 농의 마른 덩어리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상흔은 반흔이라고도 합니다. 질병이나 손상에 의해 표피로부터 회복되지 못하고 진피까지 손상된 상태로 흉터가 남게 됩니다.
궤양이란 조직에 손상을 남긴 채 치유되며 바늘을 남기는데 욕창, 3도 화상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태선화란 표피 전체의 진피 일부가 장기간에 걸쳐 가죽처럼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한 주름이 뚜렷해지죠. 이 태선화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착색은 피부에 색소가 침착되어 색의 변하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착색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발진의 종류에는 찰상, 균열, 인설, 미란, 가피, 상흔, 궤양, 태선화, 착색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챙겨 두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피부 질환의 종류 및 피부 병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질환의 종류에는 우리 습진성 피부 질환, 여드름, 열에 의한 피부 질환, 또는 한랭에 의한 피부 질환도 있겠죠. 또 기계적 손상에 의한 피부 질환, 또 색소성 질환, 안검 주위의 또 질환, 섬유 조직의 질환, 모발의 질환이라든지 광감인성 피부 질환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피부 병변에는 크게 주사나 건성, 농과진 등이 있는데, 자, 우리 피부 질환의 종류 및 피부 병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가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우리 습진성 피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습진성 피부 질환은 접촉성 습진과 지륵성 습진, 또는 아토피성 습진, 또는 화폐성 습진, 건성 습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보면, 여드름은 우리가 심상선 좌창이라고도 합니다. 유전이나 세균 이외에 스트레스나 호르몬, 음주, 흡연 등으로 인해서 25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성인성 여드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 초기 상태인 1단계는 가벼운 우리 면포성 여드름 증상이지만 2단계로 진행되게 되면 화이트헤드 및 블랙헤드 단계가 되고 3단계로 진행되게 되면 포도당 구근 감염에 의한 구진과 농포가 진행되면서 4단계까지 진행될 경우는 심각한 여드름 상태로 진피까지 침투하여 치료 후에도 흉터가 남게 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여드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열에 의한 피부 질환에는 크게 우리 화상과 한진으로 나눌 수 있죠. 이 화상은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도 화상은 우리 표피에만 화상을 입는 것이죠. 홍반, 부종, 통증을 유발합니다. 2도 화상은 수포가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통증이 유발되겠죠. 3도 화상은 표피와 진피가 파괴되는 것으로 반응 발생으로 피부 이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지는 일명 땀띠로 고온 다스폰 환경에서 발생하고 항관이 폐쇄되어 땀이 배출되지 않아 포스포 발생으로 기인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에 의한 피부 질환이 있었으면 추위, 즉 한랭에 의한 피부 질환이 있겠죠. 자, 동상과 동창이 있겠죠. 동상은 손가락, 발가락, 귀나 뺨, 코 등이 얼어서 혈액 공급이 부족으로 인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심한 경우에 괴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동창은 가벼운 형태의 한랭에 의한 염증을 말합니다. 자, 기계적 손상에 의한 피부 질환에는 크게 티눈, 굳은살, 욕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티눈은 발가락이나 발바닥에 많이 생기고 계속적인 압력과 마찰에 의해 생기게 됩니다. 굳은살은 압력에 의해 생기고 압력이 제거되면 사라지게 되겠죠. 자, 욕창은 지속적으로 일정한 부위에 압박을 받아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만성 질환자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에게 발병되는 것이 우리 욕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색소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죠. 색소성 질환에는 과색소 침착 질환이 있고 저색소 침착 질환이 있겠죠. 과색소 침착 질환은 기미나 주근깨, 잡티 및 점, 검버섯, 모반, 피부염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저색소 침착은 백반증이나 백색증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안검 주위의 질환, 즉 눈 주위죠. 항관종과 비립종이 있죠. 다발성 구진이 있고 항관종은, 비립종은 표피낭종이라서 눈 아래 부분에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섬유조직의 질환에는 우리 켈로이드와 지방종, 섬유종으로 나눠지는데 켈로이드는 턱과 귀, 어깨, 목 등의 혹처럼 자라는 형태를 말하고 지방종은 목과 겨드랑이에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되는 지방 조직을 말합니다. 섬유종은 중년 이후 목이나 겨드랑이에 발생되고 일명 쥐젖이라고도 합니다. 모발의 질환에는 남성 탈모증, 원형 탈모증, 휴지기 탈모로 나눠질 수 있죠. 남성 탈모증이란 두피의 지루성 피부염이 발병 요인으로 유전적인 요인과 연령,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형 탈모증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원형이나 타원형의 모양을 갖게 됩니다. 휴지기 탈모란 수술이나 출산 후 발생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치유되는 것이 우리 휴지기 탈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광감인성 피부질환이 있죠.
광감염성 피부질환은 광독성 피부염과 광알레르기, 일광 두드러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광독성 피부염은 광감염성 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광알레르기는 국소 도포 후나 특정 약물의 복용 후에 또는 태양광선을 받았을 경우 발생하는 피부염이 우리 광알레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일광 두드러기는 태양광의 노출 후 가려움증이나 홍반 등이 발생하는 피부염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서 우리 감염성 질환과 여드름 염증 단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죠. 감염성 질환은 세균성 피부질환, 바이러스성 피부질환, 진규성 피부질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균성 피부질환은 농가진, 단독, 봉소염, 종기, 모낭염이 해당이 되고, 바이러스성 피부질환은 단순포진과 대상포진, 수두, 사마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진균성 피부질환은 족부백선, 조갑백선, 어루러기, 수부백선, 칸디다증, 완선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여드름 염증 단계에는 부진에서 발전되면 두 번째 농포, 색소 침착이 생기고 세 번째 낭포, 흉터까지 남게 되는 과정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드름 염증 단계는 부진, 농포, 낭포 순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피부 병변에 대해서 알아보죠. 피부 병변은 주사, 건선, 농과진이라는 게 있는데, 주사는 코와 뺨 등의 얼굴의 중간 부위에 발생하는데 붉어진 얼굴과 혈관 확장이 주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구진, 농포, 부종 등이 관찰되는 만성 질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선은 피부에 은백색의 비늘로 덮여 있고 경계가 뚜렷하며 크기가 다양한 홍반성 구진 및 판을 형성하는 질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피의 과다 증식이 특징이고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이고 있으면서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만성 염증성 피부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가진은 물집 및 고름과 딱지가 생기는 것이 그 특징이고 접촉 전염 농가진과 물집 농가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황새포도상 구균이 만드는 독소에 의하여 표피 상층부에 물집이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물집 농가진이고 그중 접촉성 농가진이 70%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제 피부학의 마지막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핵심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죠. 자, 1번. 표피 중에서 피부로부터 수분의 증발을 막는 층은 보기 1번 각질층, 2번 기저층, 3번 과립층, 4번 유곡층.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우리 표피에는 기저층, 유곡층, 과립층, 투명층, 각질층으로 나누어진다 했었죠. 각질층의 경우는 수분의 투과성이 낮아 몸 내부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면서 외부의 유해물질의 침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각질층이라고 했고, 비듬이나 때처럼 박리 현상을 일으키는 피부층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번에 기저층 같은 경우는 피부색을 좌우하는 멜라닌 형성세포가 있고, 또한 촉각세포라 불리우는 먹개세포가 존재하는 것이 기저층이라고 했었죠. 3번의 과립층이 바로 수분 침투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하여 피부 내부의 수분 증발을 조절해 피부 건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과립층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수분 증발과 관련된 것은 바로 3번 과립층이 답이 되겠죠. 4번의 유곡층은 피부 면역을 담당하는 랑게르한스 세포가 존재하고 영양분의 교환이 자유로우며 세포 분열로 피부 손상을 복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곡층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피부로부터 수분을 증발하는 것을 막는 층은 3번 과립층이 되는 것입니다. 자, 1번의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2번 교원 섬유와 탄력섬으로 구성되어 있어 강한 탄력성을 지니고 있는 곳은 1번 표피, 2번 진피, 3번 피하 조직, 4번 근육. 자, 교원 섬유와 탄력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강한 탄력성을 지니고 있는 곳은 바로 어디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진피라고 할 수 있죠. 진피는 피부 전체의 우리 9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교원 섬유와 탄력 섬유 등의 섬유성 단백질과 무크 다당류인 기질이 젤 상태로 분포하고 있는 층이 바로 진피층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 진피가 답이 되겠고요. 표피 같은 경우는 각질 형성세포와 멜라닌 형성세포, 랑게르한스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각질 형성세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 표피라고 했었죠. 보기 3번의 우리 피하 조직 같은 경우는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피하 지방층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물 모양의 느슨한 결합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절연체 역할을 해서 내부의 열을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외부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피하 조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 2번의 답은 교원 섬유와 탄력섬으로 구성되어 있어 강한 탄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바로
진피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 진피가 됩니다. 3번 피부 색소인 멜라닌을 주로 함유하고 있는 세포층은 1번 각질층, 2번 과립층, 3번 기저층, 4번 유국층. 피부 색소인 멜라닌 형성 색소를 함유하고 있는 세포층은 우리 바로 기저층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 기저층이 되겠습니다. 4번 에크린 한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1번 실밥을 둥글게 한 것 같은 모양으로 진핀에 존재한다. 2번 사춘기 이후에 주로 발달한다. 3번 특수한 부위를 제외한 거의 전신에 분포한다. 4번 손바닥, 발바닥, 이마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자, 우리 한선에는 에크린 한선인 소한선과 아포크린선인 대한선이 있다고 했었죠. 자, 우리 에크린 한선은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우리 몸의 열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장하게 액체를 생산해서 체외로 증발, 배출시켜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에크린 한선이라고 했었습니다. 또한 에크린 한선은 실밥을 둥글게 한 것 같은 모양으로 진피 내에 존재한다고 했었죠. 피부 전체에 약 230만 개가 있고 특수한 부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위에 발견되는 것이 바로 이 에크린 한선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손바닥, 발바닥, 이마, 겨드랑이, 코, 서해부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 4번에 보기 1번과 3번과 4번은 에크린 한선에 대한 설명이 맞죠? 자, 근데 보기 2번에 사춘기 이후에 주로 발달하는 것은 에크린 한선이 아니라 아포크린선이죠. 아포크린선은 다른 말로 대한선이라고 했고 모낭의 윗부분과 연결되어 피지선의 출구에 저장되었다가 피지선을 둘러싼 근육의 압력에 의해 피부 표면으로 배출된다 이렇게 했었죠. 귀나 언저리, 겨드랑이 또는 사타구니, 유두, 배꼽 주변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면서 사춘기 이후에 겨드랑이, 유두 주위, 성기 및 항문 주위 등에서만 존재하게 되고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이 바로 아포크린선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답은 사춘기 이후에 주로 발달하는 것은 바로 에크린 한선이 아니라 아포크린 한선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비듬이 생기는 원인과 관계가 없는 것은 보기 1번 신진대사가 계속적으로 나쁠 때, 2번 탈지력이 강한 샴푸를 계속 사용할 때, 3번 염색 후 두피가 손상되었을 때, 4번 샴푸 린스를 사용하였을 때. 자, 비듬이 생기는 원인에는 신진대사가 계속적으로 나쁠 때 발생할 수 있고 탈지력이 강한 샴푸를 계속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죠. 또한 염색 후에 두피가 손상되었을 때 비듬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샴푸 후 린스를 하는 것은 비듬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비듬이 생기는 원인과 관계가 없는 것이 4번인 것이죠. 6번 건강한 손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1번 바닥에 강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2번 단단하고 탄력이 있어야 한다. 4번 윤기가 흐르며 노란색을 띄어야 한다. 4번 아치 모양을 형성해야 한다. 자, 건강한 손톱의 기준은 손톱 바닥에 강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하겠죠.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되겠죠. 2번 손톱이 단단하며 탄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건강한 손톱에는 아치 모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번의 건강한 손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바로 어느 게 답이 될까요? 바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윤기가 흐르면 노란색을 띄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7번 피부 유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기 1번 정상 피부는 유수분 균형이 잘 잡혀 있다. 2번 민감성 피부 각질이 드문드문 보인다. 3번 노화 피부 미세하거나 선명한 주름이 보인다. 4번 지성 피부 모공이 크고 표면이 귤껍질같이 보이기 쉽다. 자, 피부 유형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는데 그 중에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상 피부의 경우는 모공이 섬세하여 매끄럽고 부드러우면서 피부가 윤기가 나죠. 피부의 유수분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것이 우리 정상 피부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보기 1번의 정상 피부는 맞는 말이죠. 2번의 민감성 피부는 각질이 드문드문 보인다. 원래 민감성 피부라고 하는 것은 모공이 작으면서 피부 조직이 섬세해서 모세혈관이 보이는 것이죠. 각질이 드문드문 보이는 것이 아니라 피부 조직이 섬세하여 모세혈관이 보이는 것이 바로 민감성 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번에 대한 내용은 틀린 내용이죠. 또한 온도 변화가 심할 경우에는 피부가 붉어지고 가려운 반응이 일어나죠.
더불어서 약품이나 화장품 등의 자극에 피부 부작용을 일으키기 쉽고 피부 건조화로 당김이 심하며 주름이 생기기 쉬운 것이 바로 민감성 피부죠. 보기 3번의 노화 피부는 표피가 거칠고 미세하거나 선명한 주름이 보이는 것이 우리 노화 피부라고 했죠. 그럼 3번의 설명은 맞는 것이죠. 4번의 지성 피부는 모공이 크고 표면이 귤껍질같이 보이기 쉬운 것이 우리 지성 피부라고 했죠. 그래서 피지가 과다 분비로 피부가 항상 번들거리면서 각질층이 두꺼우면서 피부가 거칠죠. 외부 자극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면포나 여드름이 발생하기 쉬운 것이 지성 피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8번 세안 후 이마 볼 부위가 당기며 잔주름이 많고 화장이 잘 뜨는 피부 유형은 1번 복합성 피부, 2번 건성 피부, 3번 노화 피부, 4번 민감 피부. 자, 우리 세안 후에 볼 부위가 당기면서 잔주름이 많으면서 화장이 잘 뜨는 피부 유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리 건성 피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답은 8번의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건성 피부의 경우는 모공이 작아 외관상 보기에 피부가 고와 보이지만 맑지 않으면서 피지와 땀 분비가 적기 때문에 건조하며 피부가 윤기가 없죠. 각질층 수분 함량은 10% 이하로 부족하고 피부가 거칠어 보이고 잔주름이 많이 나타납니다. 세안 후 피부가 심하게 당기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화장이 잘 받지 않아 들뜨기도 쉽습니다. 피부 노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바로 건성 피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9번 피부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번 피부의 색은 건강 상태와 관계없다. 2번 적외선은 멜라닌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3번 남성보다 여성, 고령층보다 젊은 층의 색소가 많다. 4번 피부의 황색은 카로틴에서 유래한다. 자, 우리 피부색은 건강 상태에 따라 황달 등 피부색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부의 색은 건강 상태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색은 건강 상태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럼 1번은 아니고 2번 적외선은 멜라닌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멜라닌 색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외선이 아니라 자외선이죠. 그 다음에 3번 남성보다 여성, 고령층보다 젊은 층의 색소가 많다. 여성보다 남성이 젊은 층보다는 고령층의 색소가 많은 것이죠. 그럼 3번도 틀리고 4번 피부의 황색은 카로틴에서 유래하는 것이죠. 답은 9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광노화로 인한 피부의 변화로 틀린 것은 보기 1번 굵고 깊은 주름이 생긴다. 2번 피부의 표면이 얇아진다. 3번 불규칙한 색소 침착이 생긴다. 4번 피부가 거칠고 건조해진다. 광노화로 인한 피부의 변화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광노화는 자외선 및 외부 환경의 노출의 누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부 변화로는 피부가 얇아지는 것이 아니라 두꺼워지죠. 굵고 깊은 주름이 생기며 불규칙한 색소 침착과 피부가 거칠고 건조해지게 되죠. 그 밖에 기미의 증가라든지 검버섯의 발생이라든지 면역 감소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기 2번을 보면 피부 표면이 얇아진다가 아니라 피부가 굵어지고 깊은 주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11번 정상적인 피부의 pH 범위는 1번 pH 3에서 4, 2번 pH 6.5에서 8.5, 3번 pH 4.5에서 6.5, 4번 pH 7에서 9.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정상적인 pH 범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pH 측정 범위는 0에서 14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간 단위인 7은 바로 중성에 해당이 되죠. 0에 가까울수록 산성이고 14에 가까울수록 알칼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적의 정상적인 피부의 pH 범위는 5.5인데 즉 약산성이죠. 자, 그러면 이 5.5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보기 3번에 pH 4.5에서 6.5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당질이라고도 하며 신체의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2번 장에서 포도당, 과당 및 갈락토스로 흡수된다. 4번 지나친 탄수화물의 섭취는 신체를 알칼리성 체질로 만든다. 3번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율은 99%에 가깝다. 우리 탄수화물을 당질이라고도 하죠. 신체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장에서 포도당 및 과당, 갈락토스로 흡수가 되면서 탄수화물의 몸의 소화 흡수율은 99%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또한 근육 운동을 위한 열량원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2번에 틀린 것은 3번. 지나친 탄수화물의 섭취는 신체를 알칼리성 체질로 만든다라는 것은 탄수화물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13번 성장 촉진, 생리대사의 보조 역할, 신경 안정과 면역 기능 강화 등의 역할을 하는 영양소는 1번 단백질, 2번 비타민, 3번 무기질, 4번 지방. 3대 우리 영양소 중에서 보조 효소로서 작용을 하면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 증가 및 세포의 성장 촉진과 생리대사 기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4번 나이신 부족과 아미노산 중 트립토판 결핍으로 생기는 질병으로서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은 1번 각기증, 2번 괴혈병, 3번 구루병, 4번 펠라그라병. 각기병은 무엇의 부족으로 생기는 것이죠? 비타민 B1 부족으로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건 아니고 보기 2번의 괴혈병은 비타민 C 부족으로 생기는 것이고, 또 보기 3번의 구루병은 비타민 D 부족으로 생기는 것이죠. 보기 4번의 펠라그라병은 옥수수 홍반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거칠어지면서 닦지가 않고 과다 섭취 시 피부에 홍조증과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것이죠. 식품으로는 우리 육류, 곡류 등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5번 자외선의 작용이 아닌 것은 1번 살균작용, 2번 비타민 D 형성, 3번 피부의 색소 침착, 4번 아포사멸. 자, 우리 자외선의 특징은 단파장이면서 화학성 건광선이라고 했죠. 또한 혈액순환을 촉진하면서 살균 및 소독작용을 하는 것이 우리 자외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포까지 사멸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러면 결국은 15번의 답은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멜라닌 색소 증가로 인해서 기미나 주근깨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피부에 홍반을 유발하여 화상 등을 입히는 것이 자외선이죠. 또한 피부의 색소 침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자외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 아포사멸이 됩니다. 즉 자외선은 소독과 살균작용은 있지만 아포까지 사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16번 기미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틀린 것은 1번 경구피임약의 복용, 2번 임신, 3번 자외선 차단, 4번 내분비 이상. 자, 우리 기미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는 비타민 A나 비타민 C의 부족이거나 그 밖에 임신이나 내분비 이상, 경구피임약의 복용 등으로 인해서 기미가 더 악화되기도 한다고 했었죠. 자외선 차단과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피부의 면역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보기 1번 세포성 면역에는 보채, 항체 등이 있다. 2번 T림프구는 항원 전달 세포에 해당한다. 3번 B림프구는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불리는 항체를 생성한다. 4번 표피에 존재하는 각질 형성 세포는 면역 조절에 작용하지 않는다. 자, 피부의 면역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기 1번의 세포성 면역에는 보채, 항체 등이 있다가 아니고, 보채, 항체는 세포성 면역이 아니라 체액성 면역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것이고, 2번의 T림프구는 항원 전달 세포에 해당한다. 항원 전달 세포는 T림프구가 아니라 랑게르한스 세포가 항원 전달 세포죠. 자, 그 다음에 3번의 B림프구는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불리는 항체를 생성한다. 자, 이건 맞는 얘기죠. B림프구는 항체 생성과 체액성 면역에 해당하는 것이 B림프구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18번의 답은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4번의 표피에 존재하는 각질 형성 세포는 면역 조절에 작용하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러니까 4번도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피부 노화 현상으로 옳은 것은 1번 피부 노화가 진행되어도 진피의 두께는 그대로 유지된다. 2번 광노화에서는 내인성 노화와 달리 표피가 얇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3번 피부 노화에는 나이에 따른 과정으로 일어나는 광노화와 누적 및 햇빛 노출에 의하여 야기되기도 한다. 4번 내인성 노화보다는 광노화에서 표피 두께가 두꺼워진다. 자, 피부 노화 현상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피부 노화 현상에는 크게 우리 자연 노화와 광노화로 나눌 수 있죠. 우리 자연 노화를 내인성 노화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환경과는 상관없이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하는 우리 생리적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광노화는 자외선 및 외부 환경의 노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노화를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 피부 노화가 진행되면 진피의 두께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더 두꺼워지게 되겠죠. 그럼 1번은 틀린 내용이고, 보기 2번의 광노화에서는 내인성 노화와는 달리, 즉 광노화에서는 자연 노화와는 달리 표피가 얇아지는 것이 특징이 아니라 광노화는 자연성 노화보다 표피가 더 두꺼워지게 되겠죠. 자, 그럼 2번도 틀린 내용이고, 3번의 피부 노화에는 나이에 따른 과정으로 일어나는 광노화, 나이에 따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광노화가 아니라 내인성 노화에 해당하죠. 즉 자연 노화에 해당하는 것이고, 누적된 햇빛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은 우리가 광노화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설명이 틀렸고, 보기 4번에 내인성 노화보다는 광노화에서 표피 두께가 두꺼워진다. 맞는 내용이죠. 자연노화, 즉 내인성 노화는 자연노화라고 했습니다. 자연노화란 환경과 상관없이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하는 우리 생리 구조적 변화의 노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인성 노화보다는 광노화, 자외선 및 외부 환경의 노출의 누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노화에 해당하는 표피의 두께가 더 두껍겠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중 원발진에 해당하는 피부 변화는 1번 가피, 2번 미란, 3번 위축, 4번 구진. 자, 피부 장애의 종류에는 크게 우리 원발진과 속발진은 나눠진다고 했었고, 원발진에는 반점, 구진, 결절, 종양, 팽진, 낭종, 소수포, 농포가 있고, 속발진에는 찰상, 균열, 인설, 미란, 가피, 상은, 궤양, 태서나 착색이 있다고 했었죠. 자, 원발진에 해당하는 피부 변화를 물었으니까 그 종류에는 반점, 구진, 결절, 종양, 팽진, 낭종, 소수포, 농포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럼 원발진에 해당하는 피부 변화는 바로 보기 4번에 구진이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가피나 미란과 위축은 속발진에 해당하는 것이죠. 21번,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긁거나 비벼서 표피가 건조하고 가죽처럼 두꺼워진 상태는 1번 가피, 2번 낭종, 3번 태소나 4번 반은. 자,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해서 긁으면서 표피가 건조하고 가죽처럼 두꺼워진 상태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 바로 우리 태서나를 의미하는 것이죠. 표피 전체의 진피 일부가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가죽처럼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름이 뚜렷해지죠. 그래서 답은 21번에 3번 태서나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가피는 우리가 일명 그냥 딱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실된 표피 부위에 세포 조각 및 표피성 물질 등의 분비물이 말라붙은 병변을 의미하는 것이죠. 혈청이나 혈액, 농의 마른 덩어리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낭종 같은 경우는 여드름 피부의 4단계에 발생하는 것으로 통증을 수반한다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이 바로 태서나가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22번, 여드름 피부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1번, 여드름은 사춘기에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나타나는 비염증성, 염증성 피부 발진이다. 2번, 여드름은 사춘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며 30대 정도에 모두 사라진다. 3번, 다양한 원인에 의해 피지가 많이 생기고 모공 입구의 폐쇄로 인해 피지 배출이 잘 되지 않는다. 4번, 선천적인 체질상 체내 호르몬의 이상현상으로 지리성 피부에서 발생되는 여드름 형태는 심상성 여드름이라고 한다. 자, 우리 여드름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유전이나 또는 세균 이외에도 스트레스나 호르몬, 음주, 흡연 등으로 인해서 25세 이상에서도 발생하는 성인성 여드름이 존재하죠. 그럼 보기 2번에 여드름은 사춘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며 30대 정도에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여드름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23번, 모세혈관 파손과 구진 및 농포성 질환이 코를 중심으로 양볼의 나비 모양을 이루는 피부 병변은 1번 접촉성 피부염, 2번 주사, 3번 건선, 4번 농가진. 자, 우리 모세혈관 파손과 구진 및 농포성 질환이 코를 중심으로 양볼의 나비 모양을 이루는 피부 병변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사는 코와 뺨 등 얼굴의 중간 부위에 발생하죠. 붉어진 얼굴과 혈관 확장이 주 증상이고 간혹 구진과 부종 등이 관찰되는 만성질환이 우리 주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주사는 코를 중심으로 양볼의 나비 모양을 이루는 병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3번의 답은 2번 주사가 답이 됩니다. 건선은 뭐냐면 피부에 은백색의 비늘로 덮여있는 경계가 뚜렷하면서 끼가 다양한 홍반성 구진 및 판을 형성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피의 과다 증식이 그 특징이죠.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이고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만성 염증성 피부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가진은 물집, 고름과 딱지가 생기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고, 접촉 전형 농가진과 물집 농가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황색 포도당 구균이 만드는 독소에 의해서 표피 상층부에 물집이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물집 농가진이며, 그 중에서 접촉 전염 농가진이 70%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23번의 답은 여기서는 코를 중심으로 양볼에 나비 모양을 이루는 피부 병변은 바로 주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2번 주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미용 자격증의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 피부학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자, 이로써 미용 자격증 공통 과목 공중위생관리학, 화장품학, 피부학을 모두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용 자격증의 전공 과목인 피부, 네일, 메이크업 등 더불어서 향후에 나올 반영구 화장까지 그 관련된 전공 과목을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